19장 이제 그 성과평가법입니다. 성과평가.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앞장에서 했고요. 성과평가를 이제 9강에서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성과관리, 인적관리 중에서 성과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도, 그 다음에 MBO, 그 다음에 이제 BSC에 의한 성과관리,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성과평가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을 학습해야 되고요. 각 평가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 또한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의 목적을 이해하고요.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방법에는 이렇게 평정척도법, 순위결정법, 목표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정척도법, 순위결정법, 목표관리법, 이게 이제 세 개가 주된 이제 성과평가 방법인데요. 그래서 평정척도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순위결정법은 우리가 평정척도법 같은 경우는 주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척도법은 주관, 그래서 평가자 주관이 주관 개입이 문제가 될 수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순위결정법 같은 거요. 순위결정법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위결정법은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성과 개선이 있겠죠. 개선 효과는 있는데요. 개선 효과는 있지만, 근데 이제 역으로요, 다른 사람의 성과 향상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과를, 그죠? 방해하는 부정적 면이 있다. 자,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목표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법이라는 것은 직원 스스로의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 이제 앞에 있는 다른 이제 성과관리법, 그죠? 평정척도법이나 순위결정법에 따라 하고 비교하면은 좀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목표관리법이란 것이 요거는 이제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죠. 평가에 대한 달성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는 것의 평가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이제 우리 이제 사전에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또 그러한 성과를 그 목표에 대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돼야 그 성과를 인정해 줄 것인가. 그래서 명확한 목표 및 성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성과 기준, 기준이 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준이 마련 된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평가에 대한 평가 근거. 이 중요합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부하 직원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죠? 달성하는 과정에 부하 직원이 참여한다. 자,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그 목표 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 보면은요,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인사 고과 제도를 이렇게 보면요, 보통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부분, 자, 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 뭐 업적이나 능력이나 태도 같은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가 척도를 이렇게 5가지 리커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인사고과표입니다. 그래서 업적은 이제 업무 기여도라든지 또는 업무 난이도, 능력은 기획력, 그다음에 업무 추진력, 그 다음에 태도에서는 협조성,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통적인 업무 평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에서 그래서 업적 능력 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 이런 평가를 하지만 이제 그런다 이제 이런 종류의 인사 고과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근거의 제시 없이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인 피평가자의 어떤 근로자의 업적이나 능력 태도를 봤다시피 한 장의, 그죠? 한 장의 어떤 그 평가표, 즉 인사평가표에 이제 그냥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종합평가라고 한다면은, 그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평가 방식이 사실은 1980년대, 90년도에서 기업의 역량평가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주도적인 이제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역량평가 개념이 등장하면서 업적평가와 또 역량평가로 구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역량평가 모델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죠? 개선된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역량평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최근의 어떤 경향들은 단순히 부하 직원의 성과를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이제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 관리, 그냥 소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과를 관리해주는, 즉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 더 초점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또는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센티브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시스템도 종업원의
뭐 행위와 그 결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직의 목표에 적합한가 이 평가를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것들이 조직 목표에 적합한가라는 것들을 또 그죠 확인시켜주는 그죠 이러한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 자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가 조직의 목표와 맞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최근에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평가 또는 평가 관리 시스템은 보통은 한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성과 관련 측면에 대한 규명 단계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과의 어떤 측면이 중요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죠? 규명 단계라는 것은 이 성과 측정이 뭐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면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정의가 돼서 평가의 가치가 있다라고 확정이 되고요. 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의 방법들, 그죠? 선택이 된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평가의 단계죠. 퍼포먼스 프라이서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성과 평가 단계죠.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성과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피드백하는 것이다. 즉, 평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단계죠. 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성과 결과를 이제 활용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부진이나 이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조치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널리 하는 것은 교육을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결정하는 것. 그럼 그건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성과를 갖다가 독려하는 그죠?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성과 평가를 하는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 시스템을 하느냐 이거죠. 하는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인 목적과 관리적인 목적과 개발적인 목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strategic purpose라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활동들이 조직의 목표와 전략 방향에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개인 활동들이 결국은 이제 조직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에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과 평가는 따라서 이제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평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의 사업 전략이 요구하는 핵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이 요구하는 핵심 직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략적 목적은 다시 좀 정의를 내리면 조직의 사업적 목표와 그죠? 목표와 성과 평가가 성과 평가 대상 행동이 그죠? 행동이 같이 가는가? 이거 조화를 이루는가? 그죠? 이 말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하죠. 조화를 이루는가. 자, 요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성과가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사업 전략이 요구하는 핵심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직의 사업 전략이 요구하는 전략이 요구하는 핵심 그죠? 요구하는 핵심 행동, 핵심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의 관리적 목적에서의 어떤 평가, 성과 평가의 그 면은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적 목적에서라는 것은요, administrative purpose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이 성과 평가를 임금이나 성진, 해고,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임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성진하거나, 또는 때론 해고, 그죠? 또는, 또 인센티브, 그죠? 자, 보너스나 같은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의 사용, 인센티브의 기준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관리적 목적. 이거는 이제 이게 소위 인사관리적인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필요악이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모두 높게 평가하거나 비슷하게 평가하는 이제 오류를 범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사용하니까 요게 이제 또 뭐냐면 평가자 오류, 평가 오류를 갖다가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평가 오류란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평가 오류란 것은 비평가자들을 의식해서 모두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비슷하게 평가하는, 그죠? 그래서 중심 평가를 하는 거, 그죠?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그죠? 평균 평가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개발의 이제 목적입니다. 개발. 자, 그래서 개발적인 목적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죠? 개발적인 목적.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적 목적이란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하나. 자, 우리가 개발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적인 목적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development purpose입니다. 개발적인 목표는 개발적 목표는 평가가 낳은 결과를 통해서요. 원인이 그게 능력 부족인지, 동기 부족인지, 아니면 장애 요인 때문인지를 파악해서 필요 부분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이제 평가의 결과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결과를요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습니까? 능력 부족. 자, 능력 부족이면 더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동기 부족. 그럼 동기 부족이면 동기를 개발해야겠죠. 아니면 장애 요인으로 구별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원인 부분을 개발시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극복하기 위한 개발. 개발을
촉진시킨다. 개발 촉진. 자, 개발을 촉진시킨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러한 목적대로 간다. 그래서 크게 다시 전략적 목적과 관리적 목적과 개발적 목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은요. 평가 방식은 우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는 그게 이제 상대평가 접근법과 절대평가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자, 우리가 상대평가 접근법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교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비교 접근법, 그죠? comparative approach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개인의 고가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죠? 평가하는 방법인데, 서열화, 랭킹, 그죠? 이거는 랭킹,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랭킹하거나 강제 배분 방식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랭킹이나, 강제 배분 방식, 그죠? 자, 요거는 다시, 랭킹, 서열화는 랭킹이나 또는 강제 배분 방식, 그죠? 강제 배분 방식.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열화 방식하고요, 강제 배분 방식. 즉, 강제 배분 방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forced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인원 분포를 조정하기도 하는 식으로 강제로 뭐 몇 점에서 몇 점은 A, B, C, D 그 다음에 이제 A는 총 인원의 몇 퍼센트 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성적을 부여할 때와 같은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이런 이제 서열화 플러스 강제 배분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forced distribution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강제 배분 방식을 우리 다른 말로 forced distribution 강제 배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강제 배분 방식은 등급을 정해놓고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강제로 배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배분의 어떤 퍼센테이지도 정해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방식을 우리가 강제 배분 방식이다. 요건 모두 다 성과를 상대 평가를 한 것에 해당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법은 그럼 말 그대로 상대평가가 아닌 개개인이 절대적 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A 기업은 상중하 세 그룹으로 해서 뭐 자 요거는 이제 강제죠. 서열법이면서도 이제 강제 배분 방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 60%, 20%씩 강제 배분하는 상대평가를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제 비판도 있고, 또 고정된 배분이 24, 60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업원 간의 협력을 저해한다. 자, 왜냐하면 높은 점수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점수가 나빠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종업 간 협력을 저해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식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냥 서열만 한 거죠. 그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중간에 포함되고,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상위로, 어떤 사람들은 하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중간에 포함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간으로 몰리기 때문에 평가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평균을 대부분이 평균을 받는다면은 구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직의 목표 차원에서는 뭔가 목표 지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가자도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기우는 그러한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이란 것은 평균으로, 그러니까 평가자 역시 피평가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주는 것은 피하고, 또 너무 잘 줘도 다른 평가자들이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중간으로 수렴됩니다. 자, 이래 중간으로 수렴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모티베이션, 즉 성과 달성을 위한 모티베이션 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다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급을 더 세분화했다는 거죠. 등급을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누면 등급을 나누는 평가 방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직원의 어떤 70% 넘게가 중상위로 뭐 평가되고 연봉의 차이가 거의 없어. 결과적으로 동기 저하라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평가 등급을 줄이고, 그죠? 또 강제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개정했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조직이 어쨌든 기존에 있던 방식을 교정을 했죠. 바꿨죠. 그죠? 바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조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에서는 단점인 것으로 다시 되돌아왔고, 그죠? 뭐 상대방의 조직에서, 즉 A 기업과 B 기업이 되돌아온 것은 각각 A 기업과 B 기업이 최초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죠? 그것을 이제 선택한 건데, 결국은 두 기업 다 성과 면에서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한 기업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기업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 방법이든 절대적인 비교 방법이든 아니면 상대적인 비교 안에서의 서열이든 강제 배분이든 간에 어떤 특정하게 어떤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조직의 어떤 성과나 조직의 어떤 문화나 특성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떠한 종류의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직의 특성과 조직의 어떤 문화와 구조 등을 더 면밀하게, 그죠? 검토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평가와, 그죠? 절대평가의 상대평가 안에서 상대평가 접근법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상대평가 접근의 장단점이 어떠냐? 상대평가로 접근했을 때 장점은 종업원들의 성과 차등화의 그죠 효과, 즉 내가 열심히 하는 종업원들은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해주니까 만족스럽겠죠, 그죠? 불만이 적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성과 차등화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더 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
생각과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관대화 현상, 중심화 현상, 그죠? 그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죠. 중심화 현상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뭐냐면 평균점을 준다는 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점을. 특히 이제 좀 떨어지는 이런 피평가자들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그러한 경향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대하고, 그 다음 중심화. 관대하니까 중심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또 역으로 너무 엄격하게, 그죠? 엄격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는, 그죠? 그러한 이제 그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보통 이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강제 배분을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대와 중심화, 엄격화의 어떤 편견들, 그죠? 이런 엄격한 일종의 편견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개발과 사용이 왜냐하면 뒤처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딱 부류가 나타나고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능력 개발이라든지 성과, 결국은 능력 개발이 결국 성과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로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의 수용성이 높다, 그죠? 결국은 상대평가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국은 이제 평가자에 의존하는 거죠. 평가자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제 베이스는 우리는 평가자를 신뢰할 수 있고, 평가자는 타당한 평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어떤 전략적인 것,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나아갈 때 이러한 평가가 그러한 이제 조직의 전략과 관련된, 그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상대평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계성은 그렇게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목표를 위한 구체성, 그 다음 구체성이라는 것은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스페시픽이라는 것이 독특한 구체적인 이런 뜻이 있죠. 개별적인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돼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 아까 이야기하는 중심화 관대화 현상이 해결된다고 이제 장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관대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S, A, B, C, D 이제 5등급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S와 A 등급을 20%, B 등급을 60%, C와 D 등급 20%를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최고 등급은 자 배분을 하는데,
최고 등급은 S와 D 등급은 절대평가로 하는 방법들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은 상대화를 될 수 없게끔 이제 절대평가, 즉 점수로서, 그죠? 점수로서 이제 절대평가를 일정한 점수가 이하가 되면 무조건 D 등급,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무조건 S 등급으로 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도,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퍼센테이지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그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는 D 등급이나 S 등급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의 어떤 기법들, 그죠?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기법들 보면요. 자, 상대평가는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러나 많은 경영자들이 효율적인 기법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노력하고 있고, 시간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죠? 근데 뭐, 아직까지 완벽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상대평가 방법들은 절대평가도 마찬가지죠.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에서 그 각 기업의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러한 평가 제도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상대평가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요것을 이제 요 각각의 기법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평정척도법이었고, 아까 이야기는 레이팅 시스템, 그죠? 자, 서열화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정척도법은 레이팅한다. 그죠? 점수를 갖다가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결정법은 랭킹 시스템, 그 다음에 목표관리법은 아까 이야기했죠. Objective Based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평정척도법은 아까 레이팅 시스템이라 했는데요. 평정척도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겁니다. 성과평가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은 노력을 필요하는 평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직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노력이 적게 든다 해서 이게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정척도법을 우리가 보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자, 이제 요런 방식인데요. 평정척도법이란 것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평가해야 될 내용, 그죠? 분야, 그 다음에 뭐,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성과 기준 항목.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riteria라고 하죠. 기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항목. 그것이 이제 뭐냐면,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어떤 분야인가, 어떤 행동 특성인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입니다. 평가 수준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평가 기준 항목이 이제 있는데,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분야, 그다음에 행동 특성,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든다면, 시간 내에 일을 완료한다. 그 다음에 뭐, 척도 스케일은, 거의 한다, 하지 못함,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스케일 했고, 그 다음에 직무가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나타낸다. 그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개선 필요 어느 정도 우수함 이런 식으로 매 분기마다 매출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성과 기준 항목을 더 구체적인 결과나 행동 지향적으로 기술할수록, 그쵸? 요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든가 또는 행동 지향적으로 기술할수록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여기서 나온 점수들을 다 합하면은 그게 이제 점수가 되겠죠. 최종 점수가 되고 그 점수들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상대 실적부에서 이제 S등급이나 D등급은 사람에 관계없이 절대평가하자.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절대평가하는 그런 이제 융합된 방법을 한번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평정척도법을 사용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평정 성과평가 과정의 어떤 일관성, 그죠? 일관성을 강조하죠. 일관성, 그죠? 그래서 무슨 이제 인사부서가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표준 양식 적용하고요. 모든 직원들을 동일한 항목으로 평가하게 한다. 이거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일체성, 일관성.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인사부서로부터 직원 이제 평가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회계 기간 말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은 이제 1년 입사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따라서 팀장이나 부서장 같이 이제 상급자들이 종업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이 오히려 팀장이나 부서장을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면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추세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이제 평정척도법을 했을 때의 이 장점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장점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평정척도법을 했을 때의 이제 장점, 그죠? 그래서 평정척도법의 장점은, 그죠? 장점이 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최소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평가 완료하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으로 최소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그죠?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평가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장 일방적이다.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맞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 평정척도법에 익숙함으로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 평가를 위한 평가자와 비평가자 모두, 그죠? 평가자, 비평가자 모두에게 모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가자와 비평가자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있어서 사용이 용이합니다. 부서에 관계없이 또한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다. 평경적법부터는 직무나 부수에 관계없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다. 자, 그러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정척도법입니다. 평정척도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정척도법의 어떤 단점을 한번 보면요. 자, 다시 평정척도법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정척도법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단점은 이용이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팀장이나 부수장들이 평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평가표를 채우기만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팀장의 종업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이 적다. 평가자의 관심이 적어. 그래서 관심이 적어 평가 결과, 즉 신뢰할 수 있는, 관심이 적게 되면 제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평가 결과, 그죠?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좀 결여된다.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노? 그게 결국은 뭐냐면, 신뢰를 많이 안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신뢰를 많이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신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 평정척도법은 성과 기준 항목하고 척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정척도법 종업원들이 그들이 성과를 개선하는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과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성과 기준 항목, 그죠? 성과 기준 항목. 성과 기준 항목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평가 내용이죠. 평가 내용. 평가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점수 사이, 스케일은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와 평가, 점수, 그죠? 스케일, 그죠? 그래서 이건 척도를 이야기해요. 척도. 평가 척도를 이야기해요. 평가 척도가 애매모호하다. 성과 척도의 애매모호성이다. 모호성이네. 그래서 성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이 불가능. 피드백이 힘들다. 그죠? 피드백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피드백이 힘들다. 자,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힘들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그죠? 개선점은 단점과 더불어 바로 개선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점은 그럼 뭐냐? 그럼 개선해야 될 개선점은 뭐냐? 그죠? 개선점은 자, 뭘 개선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은 피평가적인 종업원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요. 기존의
평정 척도법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결국 대화를 통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평가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질문이 되겠죠. 그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죠? 기준 항목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즉 평가 내용을, 즉 평가의 내용이 되는, 그죠? 그러한 문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죠? 정기적인 대화. 그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정기적인, 그죠? 대화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평가 항목에 대한, 그죠? 구체적인, 그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 항목을 마련할 수 있다. 자, 평가 항목. 평가 항목에는 결국 평가 내용입니다.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돼.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그죠? 쉽게. 근데 하나의 단점은 이게 이제 모든 부서가,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그죠? 이러한 평가 항목들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서마다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점들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죠? 그게 이제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각 평가 항목마다 평가 의견을 기술하는 형태로, 그죠? 평가표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다. 그죠? 평가 의견을, 그죠? 만약 등급이 낮으면 왜 낮은지, 그죠? 또 등급이 높으면 그 직원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그죠? 이러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리마크할 수 있는 이러한 평가표를 설계하는 것이 좋죠. 또 이제 평가를 할 때도 해당 평가 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반드시 기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평가한 원인, 평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유를 기술하도록 한다. 평가를 내린 이유를 평가자가 기술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 기술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기술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객관성을 갖는 거죠. 객관성을 갖는, 신뢰성을 갖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피해선이 평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 이걸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피평가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피평가자를 참여시켜서, 요런 평가를 할 건데, 요것이 너를 평가하는데, 맞는 거지. 요것이 지금 하는 일에서 평가를 받는, 성과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거지. 요렇게 평가하면은 지금 본인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등급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 피평가자를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잠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들의 평가 항목에 대한 피평가자들, 그죠? 피평가자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피평가자들이 평가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은 당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평가에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는 평가자를 참여시킨다. 피평가자를 평가에 참여시킨다. 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그죠? 결과에 대해 개선점을, 그죠? 그 다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그죠? 논의한다. 피평가자와 논의해죠. 결국 뭡니까?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이 이제 결국 소개하는 결과 피드백을, 성과 결과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가 결과 피드백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되겠죠? 평가 결과 피드백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결정법입니다. 그래서 순위결정법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자, 순위결정법은 자, 그 순위결정법이라는 건 뭐냐? 이 순위결정법은 뭐 이런 것이죠. 피평가자 직원들을 비교해서, 그죠? 일단 랭킹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평정척도법하고는 달리 그 매출이나 능력면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위결정법하고 우리가 이제 평정척도법의 어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팀 구성원들이 모두 유능한 직원이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S등급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만을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능력이 떨어지는 반대로 그 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을 해도 거기서 누군가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가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순위결정법의 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조금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순위결정법이 가지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얘기했다시피 뛰어난 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이 중에는 뭡니까? 최고와 최저가 분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열악한 팀들이 무능력한 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서 또 그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서열법 순위결정법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요.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순위결정법은
그러나 이제 순위벌점법은 동료들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적인 문이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이야기한 최고의 그룹에서도 체제를 나눠야 되고, 그죠? 최고의 구성원들, 그룹, 팀 내에서 최고와 최저로 분류해야 하는 한계. 그죠? 자, 최고의 팀 내에서 최저와 구성원 모두가 최고인, 최고라보다는 뛰어난 팀 내에서라. 뛰어난, 그죠? 뛰어난 팀 내에서 다시 팀 내에서 다시 최고와 최저로 분류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계,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반대의 경우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악한데, 전체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점수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자,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러고 이제 또 어떠냐 하면은, 자, 그래서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경우이죠. 하나는 높은 성과를 발휘한 사람이고, 다른 한 경우는 어떤 게, 성과가 낮아,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죠? 자, 그런 이제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다. 그죠? 그런 경우다. 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겠죠. 후자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과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좋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도 있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자의 평가가 나빠 자신이 고평가를 받는 거. 요게 부정적인 거죠. 그죠? 고평가를 받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 어땠습니까?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악한 그룹에서, 그죠? 무능력한 그룹에서도 최고와, 그죠? 최고와 최저를 구별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다루면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순위 결정의 부정적 효과라 하면 되겠죠. 타이틀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순위결정법은 조직의 관심사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작업이나 목표 달성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성과가 낮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기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순위결정법은 조직의 어떤 관심사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목표 달성을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조직 공동의 성과보다는, 그죠? 조직을 위한, 그죠? 조직을 위한 성과 개선보다는, 그죠? 경쟁자의 성과를 방해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관리법이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목표관리법. 자, 목표관리법은 그러면 어떤 거냐? 자, 다음은 우리가 목표관리법이 어떤 거냐? 그렇죠? 자, 목표관리법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성과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목표와 성과 기준, 즉 Objective, Standard and Target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목표관리법이라 한다. 자, 목표와 성과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목표에 의한 평가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이제 목표 관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ive, MBO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의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합니다. MBO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 전략, 연간 사업 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중장기 경영 전략이라든지 연간 사업 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부 팀원에 이르기까지 상사하고 부하가 사전에 협의하여, 그죠? 업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이제 우리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 역할도 분담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중요한 것은 본부 팀원에 이르기까지 상사와 부하가, 그죠? 상사와 부하가 사전에 협의하고요. 또 업무 목표와 달성 기준인 것은 이제 평가 기준이죠. 결국은 이것은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이것을 달성으로 본다. 그때는 평가를 어떻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설정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일정 기간 후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 제도를 우리가 목표관리법이라 한다. 자, 결국 다시 정리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상사와 부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사와 부하는 이제 요게 이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이제 팀원, 부하는 이제 팀원, 자, 본부, 그 다음에 이제 팀원, 이 모두가, 팀원 이 모두가, 그죠? 부하가, 그죠? 사전 협의해야 된다. 자, 부하가 사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기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목표하고요. 요거 목표 달성 기준이 결국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설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역할 분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또는 자율적 업무 수행입니다. 자율적 업무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준칙성을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 이런 시스템이 자, 요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주성과 성취 동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성과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율적 업무 수행을 한다죠. 자주성과 성취 동기, 그죠? 자율성과 성취 동기를 그죠? 기초로 하거든. 자,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결국은 회사 목표와 개인 목표를 연계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기업이 회사 목표와 개인 목표를 연계시키는 평가다. 자, 요게 중요하죠. 회사 목표와 개인 목표를 갖다 연계시키는 평가 방법. 요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개인 목표와 회사 목표를 연계시키는 평가 방법이라는 거. 그죠? 이 방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죠. 의미가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그것이 이제 사실상 이야기하는 목표관리법이다. 자, 그래서 이걸 연계시켜서 목표를 효율적에 달성하게 하죠. 경영 목표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특징은 뭐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갖다가 그죠? 연계시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무 소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동기부여하고 해서 업적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또 이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율 경쟁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 개인은 개인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설정하기 위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사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 평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법이 이렇게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그죠? 하지만 개인 성과를 평가하고요. 자, 보통 이제 평정척도법 같은 경우가 몇 가지 단순한 항목으로서 개인의 성과를 평가했지 않습니까? 또 순위척도법 같은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개인의 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고 오히려 조직의 목표를 갖다가 그 조직의 성과를 방해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봤죠. 그죠? 근데 이 목표관리법은 개인별로 협의하여 개인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 각각의 개인이 협의하여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별로 정한 목표가 이제 성과를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두는 거고요. 또한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는 개인이 어떤 그 설정한 이 목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수준을 반영한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 있게 물론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이 설정 과정에서는 상사와 부하가 모두 참여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 관리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과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팀장은 직원과 합의해서 성과 계획을 내려야 된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이제 평가 면담 시에 팀장과
종업원이 계획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목표 항목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죠? 자,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다면 평가 과정은 잘 진행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 이 관리법에서도요, 이게 이제, 평가 면답이 평가에만 국한된 채 진행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드백, 평가 면답은 팀장하고 직원이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그죠? 만약에 이제 부족한 항목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그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이제 그 노력을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 관리법의 장점은요. 자, 개인이 속한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개인은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갖죠. 성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한 그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고 동시에 그 목표는 조직의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는 그러한 이제 동시적인 그죠 효과를 갖게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목표 설정에서는 면담과 평가 면담을 통해서 평가 문당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내에서 부딪히는 장애 요인들 이런 것들을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계속적으로 컨택함으로써 그죠? 이러한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이 평가와 이런 평가 항목과 실질적으로 정해놓은 목표와의 어떤 불일치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 관리법은 평가 척도법이라 순위 결정법과는 달리 팀장과 종업원이 서로 면담을 통해서 성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애를 함께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목표관리법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지금 딱 얘기 들어보면은 자 개개인별로 평가자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서로 대화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전문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성과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업인 페이퍼워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에 대한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죠? 또한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갖다가 강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목표 관리 대조 MBO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